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던 문제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부산에서는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인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고, 광주에서는 한 대학 교정 벤치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인근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이전부터 이렇게나 엉망이었나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부터 해야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자,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오미자 축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영상, 즉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영상에 나오는 인물 얼굴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시켜서 만드는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관련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더 문제인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네요. 딥페이크 범죄,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적인 영상에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얼굴을 합성시켜서 마치 그 제3자가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요즘 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뭐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학생들도 있어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사태까지 있는데요. 예. 그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이 빠르게 전파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은 중대한 범죄 행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교육은 아직은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범죄입니다. 네. 그 법률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 제1항을 보면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이 있는데, 이제 그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 이러이러한 형태로 편집 또는 가공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제작하는 거, 만드는 거 자체가 이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그렇죠. 규정은 법률이 있다는 거. 그래도 예. 이걸 또 반포한 자도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 말고도 배포한 자. 그렇습니다. 예, 요거 제2항에도 요거 만든 것을 반포 등을 한 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동일하게 상당히 강동적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동영상을 만든 자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거는 이제 배포한 자들 있죠. 예, 배포한 자도 그렇죠. 똑같네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 내지 반포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건 명백한데요. 예. 이것으로 유죄 판결 내지 약식 명령만 받아도 또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를 관련해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 매년 가서 뭐 얼굴 사진도 찍고 뭐 신고하고 이런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인데 이것도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신상 정보 등록이라는 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말로만 들어봤기 때문에 네네. 이걸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사진을 새롭게 찍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 가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뭐 본인의 주거지가 옮겨지면 신고한다든지 이러한 재반의 사생활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 공개와는 다른 건데요. 그래도 등록한다는 자체가 어떤 시민들에게 굉장한 제재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죠. 이걸 이제 최소 10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형량에 따라서는 15년, 20년으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상정보 등록까지 최소 10년까지 해야 되는 범죄 행위니까 절대로 그러한 영상을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을 학교, 가정에서 철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선 초중고에서 뭐 종례 시간, 뭐 조회 시간 이런 시간 등등을 이용해서 아주 철저히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학교에서. 예, 이게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점을 교육이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맞아요. 얘기도 한데요. 예. 또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른바 그 야동이라고 하죠. 그걸 서로 돌려보거나 자기의 컴퓨터, 휴대폰에 저장하는 경우가 광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항에 따르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이건 벌금형도 그렇습니다.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년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예, 이 상한이 굉장히 하한만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한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소지만 하거나 시청만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법조항을 보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딥페이크 범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데서 벌금형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아예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싶은 생각도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동 청소년들이 나오는 이제 야동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벌금형 처벌도 없어서 징역형을 받거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취업이나 신분상에 주는 불이익도 매우 크다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범죄를 언뜻 보면은 뭐 다른 지역이나 우리 애는 아니겠지, 다른 애들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제가 재판을 하고 뭐 변론을 하면서 수사 참여하다 보면은 이러한 사태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특히 별 경각심 없이 뭐 그냥 평범한 아이들끼리 뭐 문제되는 영상을 돌려보거나 보내주었는데 그 영상 중 일부가 아동 청소년 착취 동영상이어서 이게 적발되어서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아동 청소년 착취 동영상 관련된 그런 재판을 안영진 변호사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한 적이 있어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뭐 기억나는 게 판결이 한 몇 년 정도나 나왔나요? 실제로 6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징역 6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장량 감경에 의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50% 감경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참 아무리 깎아주려고 해도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만큼 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 디지털 시대, 또 애들이 예전 제가 클 때 참 과는 달리 막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엄청 잘 쓰거든요, 서로. 이런 때문에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교육을 학교에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살 필요가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각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뭐 지금 이 방송 듣는 자녀가 이제 뭐 중고등학생 다니는 이런 분들 만약에 뭐 실수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녀분들이 이런 범죄에 뭐 입건이 된다, 수사가 개시된다 이럴 경우 굉장히 당황하게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전화가 오고 뭐 또 압수수색이 휴대폰과 즉 컴퓨터에 대해 이루어지면 사람이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당황한 상태로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버리면은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수사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초기에 여러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수사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이제 진행되고 나서 그때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은 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게 모든 게 그렇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병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듯이 아이들 형사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고 실력 있는 변호인을 조기에 찾아서 상담하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멀리 보자면 가장 시간과 돈을 아끼고 아이 인생을 살리는 점이라는 것을 제가 안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서 재판과 수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근데 뭐 변호사 선임하는 건 좋은데 우리 뭐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변호사비 이거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떡합니까?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비가 비싸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조기에 상담 받으실 걸 권해드리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죠? 그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인데요. 우리 경북 북부에는 크게 안동지청, 상주지청, 영덕지청, 의성지청으로 4개의 법적 관할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검찰청, 지청 옆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동에도 그러면 그 검찰청 옆에 있어요? 안동에도 구조공단 출장소가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각종의 민형사, 가사,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무료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면은 여기는 그럼 뭐 비용 같은 게 전혀 안 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전혀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뭐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이제 법률 구조를 목적으로 생긴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들려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또 비단 뭐 안동이나 상주나 영덕, 의성에 뭐 법원이나 지청이 없는 곳이라더라도 시군법원이 거의 다 있는데 그 옆에도 출장소가 지소죠. 출장소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주에도 거기 한 곳이 있고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막막할 때는 찾아봐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아이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그냥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 만들거나 또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이래 중대 형사범죄를 수사받고 처벌받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또 평범한 아이들 가운데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참 이 부모가 아이들을 좀 돌봐주기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밤에 일을 한다거나 또 아버지나 어머님이 이혼하셨거나 이럴 경우에도 또 이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럴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회 차원에서 좀 복지적으로 교육을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차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또 범죄 초기에는 변호사 선임하거나 좀 여의치 않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도움을 반드시 조기에 요청해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잡아라. 뭐든지 초기에 해야 됩니다. 범죄 입건 초기에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지금? 뭐 이렇게 행간을 읽어보시면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가 그렇죠. 안 되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찾아가 보시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가 오는 13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덕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장 다음 주 금요일부터인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돼 가십니까? 예, 예. 네, 올해 오미자 농사는 어떻게 잘 됐나요? 어떻습니까? 원래, 그, 작황이, 예. 작년 어떤 수해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농사 지어서 좀, 괜찮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풍년은 아니군요. 올해 농사가.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축제가 시작되는데 문경 오미자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 주시죠. 예. 저희 문경 오미자 축제는요,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2024년 문경 오미자 축제는 오미자 산지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전국 1등 문경 오미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20년하고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축제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도 저희는 드라이브 스루 축제로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예. 올해도 청정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국 유일 오미자 산업특구인 문경시 동로면에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네, 금, 토, 일 이렇게 열리는데 오미자라고 하면 이제 아마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그 5가지 맛, 뭐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 이렇게 5가지잖아요.
예. 이제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문경 오미자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문경 오미자는요, 해발 고도 300m 이상의 청정 환경과 일교차가 큰 산간지에서 친환경 재배 기술로 생산함으로써 단연 타 지역산과 차별화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오미자입니다. 예, 일교차 큰 산간지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재배 기술로 생산한다. 자, 문경시 동로면 하면 전국 최대 오미자 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미자를 생산하게 된 건 언제부터고 문경의 오미자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 문경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오미자는요. 1996년부터 백두대간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 오미자를 새 소득 작물 개발 시범 사업으로 최초 재배하였고요. 그래서 문경시 동로면에 최초 재배지를 조성하여 처음에는 10여 농가가 면적은 1.5헥타르 규모로 오미자를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범 재배가 성공을 거두면서 문경 오미자는 명실공히 한국 대표 오미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는 해발고도 300에서 한 700m 중고랭지 청정 환경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700여 농가가 연간 1,5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오미자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10여 농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700여 농가가 연간 1,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45%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오미자 축제 뭐 어떤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 오미자 축제는 20회째를 맞는 오미자 축제는요. 최고 품질의 문경 오미자를 시중가 대비 저희가 한 12%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전시 홍보관에서 다양한 오미자 가공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미각체험관에서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오미자 음식도 맛보실 수 있고요. 또한 하천에 이제 저희 수상 라운지를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자연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추가했으며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뭐 에어 바운스 같은 그다음에 나무 놀이터 키다리 피에로 아저씨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개막 축하 공연도 있죠. 예. 저희 개막 축하 공연은요. 그 축제의 백미인 개막 축하 공연에는 박서진, 마이진, 윤태아, 영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둘째 날은 미스터 트롯 3에서 우승자인 정서주 양을 비롯한 여러 인기 가수가 축제의 흥을 돋구줄 예정입니다. 예. 또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예. 저희가 오미자 그 경제적 효과는요. 오셔서 저희 한 18억 정도의 그 정도의 효과. 판매를. 그 18억이요? 18억 정도를 이제 추정하고 계시고. 자, 오미자 이제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뭐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저희 오미자는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오미자를 약재로 활용해 왔습니다. 오미자 속에는 시잔들인 오미신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장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며 면역력을 높여서 강장제로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 기능을 강하게 하고 진해, 거담 작용이 있어서 기침이나 갈증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서 좋은 오미자 피부에도 발라도 좋은데요. 오미자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은 보습과 미백, 항산화에 효능이 있고 또한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각종 오미자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미자 하면 이제 심장, 혈압, 면역력, 폐 기능 다 좋다, 피부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현장에 오시면 이제 오미자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 오미자청도 현장에서 또 담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저희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오미자 축제가 문경의 대표 축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 계신 고객분들 저희 건강한 진짜 청정 지역에서 자란 오미자 많이 드시고 건강 되찾으시기 바라면서 네. 저희 축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명절 선물로도 좋잖아요, 오미자가. 예. 그래서 뭐 그렇죠. 다른 선물 고민하지 마시고 문경 오미자로 또 선물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예. 축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물용도 많이 준비를 그렇죠. 해놨으니까 오셔서 예.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 토, 일 열리는 문경 오미자 축제 많이들 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지금도 국회에 계시는 거고요. 잠깐 나오셔서.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예결위 예. 정부 질의 중이고요. 예. 요게 보통 어제도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어제 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6시 땡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예, 아니요. 그 전날은 새벽 2시까지 했고, 아이고. 그리고, 다시 아침 10시에 회의가 열리니까, 이게 완전히 강행군이네요. 잠은요? 그럼 의원들 잠은 어떻게 해요? 일단 퇴근했다가. 예, 그렇죠. 어제도 3시에 끝나니까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쪽잠 자고, 다시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예, 다시 서둘러 나오는 아우, 그렇군요. 잠을 뭐 2-3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이때 가장 큰 얘기는요. 네. 지난 23년도에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56.4조라는 그 역대급 규모로 세수가 적게 거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두고서 여야 간의 공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고 갔던 거죠. 여당 측 의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주 원인이다. 소득세나 부가세 등의 세율을 낮추지 않았다. 경기가 나빠가지고 덜 거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세율은 낮추지 않았어도 소득세 구간 조정을 했고, 거기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게 한 12조가 넘어요. 거기다가 법인세의 경우는 1% 줄였는데 1% 인하했는데 24.6조가 안 거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라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방어를 하는 거고, 제가 요거를 살펴봤더니 1% 낮췄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요? 세법 개정을 해서 원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범위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도 이 배당이익이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배당이익이 플러스면 합쳐서 법인세를 냈는데 이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뺀 거죠. 그래서 국내 법인세, 국내 영업소득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게 삼성의 경우도 이것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삼성도 법인세 안 낼 수도 있다고 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안 안 이유가 냈어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빼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안 알려진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세 그렇게 해서 줄어든 돈이 24.6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당연히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여당 측 의원들은 부자 감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놓고 부자 감세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 결과가
그 세제의 변경을 통해서 혜택을 누가 보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대기업과 그렇죠. 뭐 이렇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결국 그 세제 혜택이 부자들한테 돌아가면 결과론적으로는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56조 원 정도 덜 거쳤는데 여당 측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 탓이다. 야당 측에서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팽팽히 대치했다는 말씀. 아마 지각 있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마 판단이 다 가실 것 같고요. 자, 의원님께서는 또 저도 이걸 쇼츠로 잠깐 봤는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비판하셨는데 저도 그걸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 임미애 의원님 특유의 아주 예리하고 부드러운 그 카리스마로 이렇게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던데 이것도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저희 그 지방의 경우는 지방교부금이 내려와야 공무원들 월급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 재정 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방세만으로 이 지방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방세가 거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해서 지방에다 교부금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방에 내려주기로 한 돈을 22년도에 내려줘라라고 국회는 의결을 했는데 23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는 내려보낸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9월 18일 날 이거를 일방적으로 깎겠다라고 한 거예요. 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당시에 저한테 지역의 파출소 소장들이 항의 섞인 이 전화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몇 달째 지금 야간 수당을 못 받고 있다. 그다음에 돈이 없다고 뭐 밤에 그 야간 순찰차 돌리지 마라.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출동 수당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지방 재정 교부금을 지방교부금을 안 내려보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 규모가 18.6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9월까지는 예정대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게 끊겨버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갑작스럽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쓸 돈은 써야 되니까. 그렇죠. 당장. 예. 그런데 이게 법에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거 그날 이제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사정이 어려우면 세수가 덜 거치면 돈을 못 줄 수 있다. 불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용이 성립하지 않아요. 불용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아껴서 써서 아니면 못 써서 처리할 때 불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불용 그러니까 처리. 일단 행안부는 이 돈을 내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려보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아껴 쓰고 아니면 혹은 못 써서 다 정리한 다음에 이만큼 우리 불용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았잖아요. 추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 처리를 해버렸으니 지방정부는 앉아서 당한 거죠.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국세에 연동하는 거니까 내국세가 덜 거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덜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덜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그러니까 23년도에 중단하는 게 아니라 2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중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당장 내년도 아니고 2년 후에 이렇게. 2년 후에. 그걸 재정 평탄화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정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정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법으로 규정을 해뒀는데 기재부와 행안부가 이걸 어긴 거고 교육청도 그런 면에서는 돈을 못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왜 23년 세수 56조 감소 이거 여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다? 그렇죠. 그게 안 거치니까 돈을 못 준 거죠. 이러니 점점 지방은 위축되고. 네. 문제네요, 이것도.
이걸 이제 따끔하게 우리 이미애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갈 길이 바빠서 저희 안동 MBC에서도 며칠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미애 의원께서 이제 최근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네.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네.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구나 들어도 네. 이거는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 예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실제 전체 규모로 예산 규모로 보면 한 1,000억이 조금 덜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 6개사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뭐뭐 짚으면 딱 6개 손에 잡히거든요. 이 6개사에는 총 699억 원이니까 한 700억 가량의 그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1,000억 중에서 700억을. 네,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그 구매 비용의 20%를 할인해 주는 거였고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회원 가입 확대도 했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할인 지원을 받은 소비자가 누적 인원이 한 5,20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다수가 누적 인원으로 보면 누적이니까 한 사람이 몇 번씩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마트 가서도 받고 홈플러스 가서도 받고 이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 전통시장에 지원된 그 할인 지원 예산은 주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요게 130억 뭐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지원까지 합치면 한 250억 원에 불과하니까. 아이고. 근데 이것도 전국의 전통시장이 한 1,4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한 740개 정도만 이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도 이거는 너무 대형마트 중심으로 정부가 아주 이렇게 아주 일을 편하게 한 거죠, 그냥. 그러네요.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그러네요. 좀 힘이 있고 잘 살고 돈 많은 이쪽으로 정부 재정이 좀 쏠리는 듯한 그 반대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정부 재정이. 저도 이번에 처음 결산을 해보면서 그래도 시나 군이나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좀 많이 쓰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예산은 이게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게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못 살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앙보다는 지방을 좀 이렇게 우선시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자, 민주당을 포함해서 5개 야당이 새로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4번째죠.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게. 자,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바뀐 게 별로 없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이거 좀 사실관계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뀐 게 없는 겁니까? 지난번과?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이거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민주당에서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이 최상병만큼은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의한 건데 이걸 가지고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일축해버리는데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보니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바뀐 게 별로 없다라는 반응으로 이 특검법에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6개의 정당이
공주에서 만든 법안인데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에 교섭단체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재추천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한 거를 비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네네네. 이거 갖고 문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이분이 이제 어쩌면 지금 대표되고 나서 첫 번째 보여주는 리더십의 한 단면일 텐데. 그러니까요. 본인 입으로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당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난데없이 계엄령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나라가 뒤집혀질 일이고 정말 큰일인 거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얘기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바로 나왔잖아요. 그때 여야 대표 회담에서. 네. 이거 민주당에게도 큰 타격이 갈 텐데 사실은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령 준비가 있든 없든 사실은 딱 하나일 텐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이것이 사실 이렇게 계엄이 진행되고 있다. 계엄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인사를 잘 안 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내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지금은 굉장히 빈번하고 이렇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일종의 뭐 예방주사 차원의 문제 제기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치권에서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 촛불 들고 거리로 그렇게 쏟아져 나왔을 때 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기무사 문건이 나왔죠. 실제로. 예. 그리고 이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냥 우려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라 이걸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꺼냄으로 해서 상대에게는 일종의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 계엄 을 시도하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여러 인사의 조짐들이 우려할 부분이 너무 많으니 이 용어를 꺼냄으로 해서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이렇게 방어막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하는데 불러 모았다. 그걸 또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근거 중에 하나 아니냐 뭐 그렇게 국회에서 지적을 했던데 오늘 그 질의 중에도 질의 중에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계엄 선동을 하면서 괴담을 자꾸 유포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 되냐. 법에 의하면 계엄령이 선포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일종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것 아예 시도하지 마, 꿈도 꾸지 마라는 것을 먼저 방어를 딱 치는 효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방주사 아주 네. 세게 일단 놓는 그런 효과, 예, 경고를 주는 예, 네. 그런 효과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시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 의료 공백, 의료 위기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황, 이 위기 상황을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임미애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 저는 어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할 때, 5분 질의를 할 때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예, 예. 대통령이 어제 밤에 심야에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에.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대통령이 좀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국민들 공감해요. 그렇지만 그 개혁의 과정에 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지는 개혁이라는 게 저는 그 성과를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꼭 이겨야 되는 싸움 아니잖아요. 예. 이미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의 문제, 그 의사들 증언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대통령이 좀 한 발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함께 이 위기 상황은 일단 수습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자. 의대 그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수가 조정 문제라든가 권역별 응급치료 체계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한 발 물러나야죠. 물러난다는 얘기는 그럼 의대 증원 지금 내년 증원이 이제 1,500명 정도 되잖아요. 전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요강 저기 수시 모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25년도 증원 문제는 의사들이 양보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그것까지 물러서면 교육계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아, 그럼 내년 25학년도 1,500명 증원은 그대로 가고. 그렇죠. 그거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아니지. 그건 이미 지금 진행이 절차가 되고 있기 진행되고.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없었던 일로 돌려버리면 이게 그로 인한 매몰 비용이 너무 커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핵심인데 내년 1,500명 증원 그대로 밀고 가면 의료계 측에서는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해답이 없어 보여요, 지금. 저는 내년의 증원 문제는 지금은 좀 의료계가 좀 양보를 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거,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조정해 나간다면 그리고 2,000명 증원 뭐 이런 것에 대한 고집을 저는 대통령실도 이제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앉아 있으면서 어쩌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응급실을 전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면 나는 참 운이 있는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119를 타고서 응급실을 전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미애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